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금요일 날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됐답니다. 근데 이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아마 자기 글을 올렸어요. 이 입장을 좀 남긴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철수 의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금태섭 씨부터 시작해서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여준 씨부터 김종인 대표도 옛날에 그랬고요. 왜 이렇게 전부 떠나는 걸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이계 성호사설, 조선시대 때 실학자죠. 그 글을 올렸는데요. 가난하는 신하를 두려우면 이래가지고 제목하에 성호사설 간쟁하는 신하 7사람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가난하는 신하가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의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심해야 된다. 가난한 것은 말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으로 해야 한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면서 임금이 가난을 받아들이면 신하에게는 세 가지 이로움이 있다. 먼저 충신이라는 명예를 얻고, 또한 가난에 대한 포상을 얻고, 마지막으로는 벼슬길이 탄탄하게 되는 이로움이 있다. 또한 온 천하의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그 음덕이 먼 훗날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금이 가난하는 신하가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논밭이 있으되 곡식을 심지 않음을 걱정하는 것과 같아. 임금이 미리 신하의 가난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팔뚝을 걷어붙이고 임금을 찾아와 가슴 속에 품은 식견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가난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신하가 나오지 않는다며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금이 어진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들판에 잘 자란 곡식이 널려 있는데도 수확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보좌관이라는 분은 SNS에서 이미 이름이 올라있으니까 이현주 보좌관이네요. 이 보좌관이란 분은 작년부터 안 대표와 함께 당 내외부에 목소리를 전해오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사표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좌관의 글이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새정치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새정치의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요, 과정이나 수단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새정치라는 제목만 내에 걸고 그럴싸한 정책만 내에 걸면 새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새정치인가에 대한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자 뉴스 브리핑 앞에 부분에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정동영 등과 정치를 하려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서 안 갈 듯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하는 뉴스 브리핑에서 또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념 논리를 탈피한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좌표를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압축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놓고 본인이 이 말을 하면서 또 들어갔습니다. 햇볕 정책엔 실패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로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 다 실패한 거라면서 국민의당에서 대북 정책을 원점에 재검토 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존의 양당 정치 구도에서 한쪽이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비난하는 대화도 소통도 없는 정치가 계속됐다. 그대 여야가 모든 일을
진영 논리로 설명하는 비상식적 정치에 몰두했다면서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여야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대 여야가 스스로 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이분이 말한 이런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자유로운가 묻고 싶습니다. 자,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에서 국민의당이 보이는 지금의 태도가 옳은가?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가? 천정배가 하는 이야기가 옳습니까? 자, 저는요,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데, 뭐 선거대책위원장 많잖아요. 지금 뭡니까? 김한길 의원도 지금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저는 이상돈 교수께서 정치를 굳이 안 하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객으로 또 지도자로 원로로 옳은 소리 한마디 하시고 해도요.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건데 뭔 놈의 배지가 그렇게 탐이 나시는지 뭔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요. 이런 말씀하기 좀 민망한데요. 정말 말년에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니, 들어가기로 했으면 처음에 들어가 버리든지 뭘 안 간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또 들어갑니까? 혹시 무슨 비례대표나 이런 거 뭐 이야기 있었습니까? 진짜요. 이렇게 처신을 하니까 뉴스 브리핑 하는 사람도 저도 개고생입니다. 아침에 한 말 오후에 번복해야 되고요. 내 잘못입니까? 이상도 씨 잘못입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면요. 뉴스를 못하지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총선 룰을 놓고 정면 충돌했답니다. 이놈의 당은 총선 룰을 초안 만들 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안 만들 때 있습니까? 총선 룰을 몇 번 만듭니까? 진짜 기가 찬 당입니다. 인기는 있어가지고 3.5대 1이었다는데요. 어제 신청 마감해서. 네. 이 위원장이 현역 의원 컷오프, 우선 추천 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공천 룰을 공개하니까 김 대표가 그 누구도 국민공천제를 흔들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답니다. 아니 국민공천제는 또 뭔 말입니까? 옛날에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 하더니만 안신부는 국민공천했다 해서 이제 여론조사 한 방 돌려가지고 누구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공천이라고 김무성 대표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 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공천 룰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계의 혈투가 불가피할 거다 전망이 나온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고위원회에 거치는 룰을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 이제 비박과 친박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한번 나오겠지요. 자,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통과되면 100% 상향식 경선을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는 이제 성을 갈거나 정치를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향식 경선이 안 되면 성을 갈거나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전부 한번 정말로 그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맞으면 그냥 딴 살림 차려가 사시지. 이렇게 안 맞으면서도 같이 사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안 맞아서 헤어지는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문재인 안철수보다 저는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죽으라도 안 맞아도 물과 기름처럼 안 맞고 서로 돌아서면 배신할까봐 항상 총을 베개 밑에 두고 살아도 헤어지지는 못한다. 야, 참 새누리당 징합니다. 오래오래 국회의원 해드십시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에게 수백 번 약속한 국민공천제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국민공천제를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도 국민인데 저한테 언제 약속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냥 언론에서 발표하면 국민과의 약속이 됩니까? 절대 흔들릴 수 없다
했는데 아마 이제 이항구 위원장을 겨냥해서 했다 이래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광역시도별 한 곳에서 세 곳 우수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같은 이런 광역시가 한국에 17개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이제 특별시로 그 한 개 있죠. 세종도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명에서 3명까지 우선 추천, 전략 공천을 가능하고 부산도 1명에서 3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추천은 김 대표 등 비박계가 전략 공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해온 제도인데요. 김 대표는 우선 추천 제도를 사실상 확대하겠다는 이 위원장을 발표를 상향식 공천 흔들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되느냐? 세종시는 한 개라고 빼고 나머지 16개에서 3개라고 하면 48 해서 한 명 더 하면 49명까지 최대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한 20-30% 바꾸려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일 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53개인가 되니까 지역구가 마지막에 확정이 되면 253개 중에서 한 50개 미만을 바꾼다 하면 20%가 안 되지요.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많다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김 대표는 공천 과정도 국민의 뜻에 맞게 당헌 당규에 정해진 공천 룰에 맞춰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훌륭한 공천이 총선 승리다 이랬답니다. 자, 이제 거의 싸움이 막판으로 왔는데요. 이 싸움이요, 빨리 좀 벌어져서 후딱 그냥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결투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 보면요, 꼭 그 영화 끝나기 직전에 이제 둘이 늘어서 가지고 서부의 마을에 그리에 늘어서서 주변에 구경하고 둘이 총 뽑아서 쳐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영화에 결투가 한 10번은 들어가야 재미가 있을 건데 끝날 때 한 번 하면 이거 누가 진짜 재밌다고 보겠느냐 이랬는데 진짜 새누리당 어지간합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 내주부터 사실상 공천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결투를 해서 룰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이항구 김무성 싸움이 아니라 당 전체로 확대될 건데요.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당내의 친박과 비박계 싸움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공관위원장을 두둔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공관위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이가 아니고 이무성이나 박무성으로 성을 갈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화끈하게 한번 싸우는 꼴을 보여주세요. 이것뿐 아니라 싸움은 한 골목에서 또 더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이 선거인단 구성 비율인데요. 후보자들 간에 한 지역에 현역 의원도 있을 거고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고 예비 후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의가 되면 국민 70% 당원 30% 하고 합의가 안 되는 데는 그냥 국민 100%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그간 7대3이 원칙이고 외외적으로 100으로 하는데 합의가 어디 되겠느냐, 합의가 안 되지 않겠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면 무조건 100으로 하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갖다가 옛날로 좀 돌려보십시오. 친박이요 5대5로 하자, 그 다음에 비박이 처음에 7대3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박이 100대 0으로 하겠다, 비박은 7대3으로 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위원장의 발언이 조선일보는
사실상 원칙이 7대3이고 예외가 100인데 원칙이 100이고 예외가 7대3이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친박은 왜 그랬고 지금은 왜 그러는지 그것도 참 미스터리인데요. 어쨌거나 이 7대3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유령당원을 열심히 작업을 해놨을 건데 뭐 전입, 위장전입, 유령당원 이런 걸로 해서 그간에 당비 대납까지 해주면서 당원 30%는 거의 다 내 거다. 1000명 정도 안팎이죠. 이래놨을 건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들어간 돈은 하늘로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아깝게 생기지요. 참 새누리당 희한한 당입니다.